영국은 성군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고 폭군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영국 왕실은 아주 물밑에서 해적들을 지원했죠. 그래서 그거를 사략선이라고 부릅니다. 사략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영국 왕실의 허가를 받은, 약탈 허가증을 받은 해적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있었던 것들의 모티브가 돼서 그 만화 원피스에도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은 최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만 개나 그 배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밥 굶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끔찍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돈으로 읽는 세계사를 교보문고와 함께 출간했는데요. 돈으로 읽는 세계사는 경제와 함께 역사를 같이 알게 되는 쉽고 재미있게 쓴 저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사실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요. 18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다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민간 상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와트의 증기기관과 그 방적기관까지 함께 개발이 되고 석탄 광산이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영국은 세계 최고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인 게 뭐냐면 서기 한 800년 정도 되면은 그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조그맣고 분리된 나라였거든요. 혹시 왕자의 게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칠왕국 있잖아요. 그 칠왕국이 사실은 영국에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아주 조그만 소국으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판타지스러운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었고 그때 동시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제법 나라의 기틀을 갖췄는데 영국은 전혀 그게 되지 않았을 정도로 약간 뭐랄까요? 약소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그 영국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066년이었는데요. 1066년이 되면 프랑스의 귀족인 윌리엄이 영국을 침공해서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귀족이 정보각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영국이 처음으로 프랑스 귀족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아예 한반도를 지배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으로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는 굉장히 부국이었고 프랑스에 귀족이 있었으니까 프랑스엔 영지가 따로 있고 영국은 또 영국 나름대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FTA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기의 영지에 있는 물건들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때 사실 영국에서는 양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뭐 양고기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털을 가지고 프랑스로 수출을 하면 프랑스에서 모직공들이 방적공들이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만든 그 옷이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과 프랑스로 수출이 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는 기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생긴 어떤 영국의 도약을 저는 역설의 경제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게 제 책에 담긴 첫 번째 내용이고 영국의 첫 번째 도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도약기도 그 외국인의 침략을 받으면서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영국이 이제 그 FTA 효과를 생기면서 영국이 이제 가장 유명해지는 게 그 양털, 양모 수출과 의류로 굉장히 조금 떠오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많은 상인들이 생겨나요. 영국으로 수출하는 모직공이라든가 영국에 수출하는 의류 상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민간 경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영국이 굉장히 내전을 많이 겪거든요. 사실은 영국이란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대륙과는 조금 침략을 덜 받는데 덜 받는 만큼 스스로 내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분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는 굉장히 카톨릭 중심적인 왕조였기 때문에 영국은 신교도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신교도의 나라에서 왜 카톨릭을 강요하냐라는 걸로 많이 싸웠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이제 찰스 1세였고 찰스 1세는 심지어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이제 제임스 2세인데 제임스 2세는 다시 카톨릭으로 영국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외국의 왕, 신교도 왕을 수입을 합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윌리엄 왕을 영국으로 데려온 이유가 뭐였냐면 네덜란드 윌리엄 왕의 부인이 영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신교도 사위를 영국의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공동 통치를 시키자라고 해서 영국의 귀족들이 신교도 왕을 새로 모시게 했는데 그게 명예혁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영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네덜란드가
금융의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네덜란드는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그 무역회사, 아주 짱짱한 무역회사를 갖고 있어서 그럼으로써 무역이 발달하고 금융회사가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시스템도 생기고 수많은 은행들이 생김으로써 이제 금융의 최전선이 되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뉴욕이나 런던처럼. 그렇게 됨으로써 그 네덜란드의 최전선의 금융 시스템이 영국으로 이식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동인도 회사가 사실은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이 명칭이 똑같은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생긴 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동아시아의 후추나 이런 것들을 무역들을 동아시아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영국이 세계적인 무역 국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을 이식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 다시 한번 무역뿐만이 아니고 금융으로서도 도약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외국인 사건에 의해서 의료 시스템과 무역이 기반이 마련이 됐고, 두 번째 네덜란드 왕을 모심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점점 돈이 많게 되고 그 돈과 상업이 결합이 되면서 1800년대에 접어들면은 산업혁명이라고 일하는 새로운 기술혁명까지 일어나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되게 멸국이라고 할 정도로, 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외국 문물을 이식함으로써 엄청나게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은 성군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고 폭군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헌법에 써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기틀이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에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발생됐던 배경의 왕이 됐던 왕이 사실은 어떤 성군이 아니었고 폭군이라고 불리는 존 왕이었습니다. 존 왕은 사실은 영국에서는 존 2세가 없을 정도로 다시는 그 사람 왕의 이름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폭군으로 불렸거든요. 영국의 왕 이름을 보시면 헨리 같은 경우에는 8세까지 있고 에드워드도 8세까지 있을 정도로 같은 왕의 이름을 또 따서 2세, 3세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존 왕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존 왕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존 왕은 사실은 신하들과 굉장히 반목하는 왕이었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귀족들의 반란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점점 반란이 쌓이면서 존 왕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결집을 했고, 그래서 결국 전투가 벌어질 정도로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존 왕의 편을 드는 귀족들이 없으니까 세력이 규합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 세력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세력이 커지는 그런 역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럼으로써 결국 존 왕이 패배하게 되면서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마그나 카르타였습니다. 마그나라는 거는 라틴어로 크다는 뜻이고 카르타라는 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큰 종이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다시는 왕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때부터 왕의 폭군에 의해서 민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마그나 카르타를 폐지하겠다라는 왕들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서명을 한 것들의 힘에 의해서 폐지가 안 되고 그 마그나 카르타가 결국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사실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반으로 우리 헌법의 원칙을 세우자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의 기로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정치 대신에 민간 경제를 키우자라고 했던 거는 이 마그나 카르타가 거의 큰 기로가 됐다고 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국이라는 거는 무력으로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인이 먼저 나가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원재료를 발견하기 위한 상인들의 어떤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 15세기만 하더라도 스페인 제국에 완전히 밀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던 건 뭐냐면 자기들의 상인들의 힘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해적을 이용을 해요. 해적을 이용을 하는데 그 해적을 어떻게 이용하냐? 그 해적이 스페인 상선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스페인 상선들의 보물들을 자기들의 국고로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스페인 해적을 영국 왕실이 지원했다는 걸 알게 되면 스페인이 대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아주 물밑에서 해적들을 지원했죠. 그래서 그거를 사략선이라고 부릅니다. 사략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영국 왕실의 허가를 받은 약탈 허가증을 받은 해적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있었던 것들의 모티브가 돼서 그 만화 원피스에도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어떤 드레이크라는 사람들도 원피스에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해적을 하면서 스페인을 무너뜨리는 영국의 원동력이 됐고 그게 이제 제 책에 나옵니다.
지금 저도 뉴스로만 통해서 알게 됐고 저희 연수를 갔다 오신 특파원 선배들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영국은 실제로 지금 거리에서 먹을 걸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로 제국의 영광이 조금 사라진 모습?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영국이 무너졌던 첫 번째 계기는 187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이 세계의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GDP가 4분의 1을 독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영국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7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이 통일이 되거든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럽을 조금 분열하는 계기가 됐고, 유럽이 조금 반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연결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영국이 더 이상 제국으로서의 영광을 구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 총력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예였거든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그 과거의 전쟁의 모습을 양상을 그대로 띠면서 전쟁이 너무너무 잔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총이 사실은 정교함이 떨어지니까 죽는 사람의 숫자가 좀 덜했고, 대포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 정교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는데,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된 상황에서 과거의 전쟁과 똑같은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게 된 겁니다. 그 총력전 양상이. 그 유럽 대륙이 초토화됐고, 사실은 그때 가장 성장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은 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었고, 그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 성장을 하고 영국은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품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독일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70년도에 독일에 점령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독일에 억하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승리를 하자마자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영국이 심지어 그걸 반대했는데 밀어붙였을 정도로 돈을 찍어내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독일 사람들은 사실 그때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술에 돈을 가득 실었을 정도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독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제가 누구냐? 프랑스다, 영국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승전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머금은 정치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히틀러였거든요. 그 히틀러의 등장으로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우리가 아는 끔찍한 참상이 2차 세계대전 때 이뤄지고, 그리고 나서 영국은 조금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고 완전히 세계 주도권을 집었던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 유럽의 일은 유럽의 일이다라고 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처칠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유럽의 정치인들이 그 미국에 참전을 요청했고, 일본이 사실은 그 하와이를 공습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오늘날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영국은 자의는 아니고 타의적으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업은 조금 무너지고 금융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영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진 거는 사실 브렉시트였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하면은 영국이 EU와 결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되면서 사실은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무역 장벽이 높아졌다는 거는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고 물자와 사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좀 높아졌다? 벽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계 질서는 어떻게든 무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영국은 조금 더 장벽을 높임으로써 물자와 사람이 오는 통로를 막았고, 그때부터 이제 GDP와 어떤 그 투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세계의 어떤 금융 수도, 유럽의 금융 수도라고 했던 런던의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씩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까지 벌어졌냐면, 푸드뱅크가 영국에 300만 개의 식사를 제공할 정도로 가장 최고의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푸드뱅크가 뭐냐면 밥 굶는 어린이와 사람들을 위해서 배식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국은 최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만 개나 그 배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밥 굶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끔찍하다? 영국 사람들 중에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정도로 지금 어떤 그 사건에 대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는 장벽을 세운다는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1945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주도권을 잃으면서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조금씩 어떤 국수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누구냐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얼굴이 다른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조금씩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들의 책임을 점점 외국인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그 표적을 외국인한테 돌리기 시작했죠. 그거는 지금 유럽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극단적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라는 카드를 내밀었던 것도 사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브렉시트가 사실 상당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우리는 영국이고 싶다. 외국인 빼고 영국으로서만 살아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브렉시트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영국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융합됨으로써 융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봤을 땐 패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인도는 영국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식민지였거든요. 심지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은 자기를 인도 제국의 황제라고 불렸을 때 가장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인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를 가장 신경 쓰는 식민지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영국이 조금씩 국력을 상실하고 식민지를 하나씩 잃어가면서 인도를 잃고 그리고 나서 영국은 조금씩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도도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그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최근에는 인도가 영국의 GDP를 역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 중 하나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벌써 한 200년이 넘긴 했지만 미국은 100년 전부터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식민지보다 영국이 식민 모국으로서 조금씩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거리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GDP가 여태까지 쌓아놓던 국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1년 한 해 GDP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역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도 식민지를 극복하고 이미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경제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중세 유럽과 한 15,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는 스페인이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첫 번째는 사실 스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왕실이 지원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콜럼버스잖아요. 근데 그 콜럼버스를 지원한 게 스페인 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가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명을 보시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명이 필립에서 나오거든요. 필립은 펠리페라는 스페인 왕의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펠리페 2세가 지원한 선단이 필리핀을 발견하면서 펠리페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을 붙였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아메리카부터 아시아까지 전부 다 스페인이 지배했을 정도로 스페인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국을 발견한 것들이 역설적으로 또 이 역설의 경제사에 나온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 스페인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발견한 뒤에 가장 처음에 발견한 게 은광산이었습니다. 은광산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 은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이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스페인 제국이 여기서 무너졌던 게 뭐냐면 스페인 제국이 이 은을 너무 믿었어요. 사실은 경제의 기본은 상인들이 무역으로 더 값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무역 수출하고 들여오면서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있으니까요. 은이 있으면 그 은으로 프랑스에서 사오면 되고 영국에서 사오면 되고 네덜란드에서 사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건을 사기만 하고 그 내부에 상인이 없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상인이 없으면 그 경제는 조금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개발하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지 않고 은을 들여와다 사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은이 돈이 넘쳐나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스페인은 조금씩 국력을 잃어가고 그 스페인의 돈을 갉아먹는 무역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그 스페인의 은에 취한 사이에 무역 국가로 성장하면서
유럽의 질서를 새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스페인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1800년대에 들어서면 남아메리카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열강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려는 열강이 되거든요. 그 피해를 받은 게 우리나라이기도 했고요. 근데 스페인은 오히려 그때 마지막 식민지를 잃었을 정도로 완전히 유럽의 후진국으로 몰락해버립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스페인 화가의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 역사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이제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몰락한 거는 프랑스 황제의 침략을 받으면서 스페인이 이제 마지막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난 100년이 우리한테는 역경의 역사였고 아주 치욕적인 역사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장면이 정말 학습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제 또래도 그렇고 제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모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젊은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아주 인이 박혀 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역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면 사실은 공항 가더라도 어디가 제일 빠른 길인지를 가장 명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투자에 밝고 계산에 밝고 셈이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거에 뒤처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민감하게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경제하는 것도 그렇고 늘 위기감을 고조하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에 인이 박혀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지 사실은 이거는 우리 경제를 계속 추동하는 역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나라가 될 거다. 그게 지금 문화적인 부흥으로도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설의 경제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위기는 가장 큰 기회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은 향후 50년간은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조금 치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와 같이 양질의 인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저개발 국가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와 산업 경쟁을 붙었을 때 어떤 후폭풍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인프라와 인적 역량과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다만 이 위기감을 내려놓는 것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돈으로 읽는 세계사는 제가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코노미 연재했던 걸 엮은 건데요. 그걸 좀 보강하기도 했고 내용을 조금 추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돈으로 읽는 경제사가 돈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세계사를 뭐 정치로 읽을 수도 있고 세계적 흐름으로 읽을 수도 있고 통사로도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그 물밑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 더 재밌게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코 떼놓을 수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소득 3만 불 국가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경제는 알아야 되고 그 경제를 알려면 사실은 역사적 흐름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알면 또 경제를 쉽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와 경제 두 개의 교양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1등 서점인 교보문고와 함께 낸 돈으로 읽는 세계사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